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병자호란의 칼바람이 조선을 뒤흔들던 시기, 한양 남쪽 끝자락의 외진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일찍이 그녀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으로 소문났습니다. 병자호란의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미모는 한겨울 서리처럼 맑고 고려청자의 빛깔처럼 고왔으니 전쟁의 상은 마저 잠시 잊게 할 정도였죠. 마을의 포교, 이웃 고을의 부호, 심지어 한양의 세도가 집안까지 그야말로 개부터 사람까지 수컷 행세하는 것들은 죄다 연하에게 들이대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금박 비단과 옥비녀를 바쳤고 또 어떤 이는 논 두 마지기를 주겠노라 큰 소리치며 혼사를 청했죠. 하지만 연하는 그들에게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예상 밖의 선택을 했으니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녀가 선택한 사내는 옆 마을 가난한 집안의 장님 도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자호란 초기 여진군과의 협상의 통역관으로 참가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마을로 돌아온 그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장님이 웬 말이요? 지 좋다는 멀쩡한 남정네들은 한사코 마다하더니 말이요. 부모 없이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지 뭐. 저러다 크게 후회하지 암!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선택을 타박하며 흉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생각은 확고했죠. 그녀는 오래전 경험으로 미모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어서 도망가렴. 너는 끝까지 살아야 해. 어머니. 10년 전 그녀를 빼닮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히 연하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 연하의 어머니 역시 마을에서 이름난 미녀였죠. 서방이 엄연히 살아있었음에도 조선 팔도의 양반댁에서 첩자리를 제안하며 사람을 보내올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사대부 가문의 김판서가 첩이 되라 강요하며 찾아왔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버리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일로 화마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연하 혼자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 일을 겪은 후 연하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사랑해주는 이를 지아비로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약으로도 독으로도 보지 않을 도연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소꿉친구였기에 연하는 도연의 사람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역시나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함께하는 삶은 비록 가난했지만 연하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었답니다. 하지만 도연은 늘 미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인, 춥지 않소? 앞도 못 보는 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하는구려. 괜한 소리라세요, 서방님. 당신을 만난 건 제게 천운이에요. 다시 17 처녀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혼인할 거예요. 그럴 때면 도연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오. 그러던 어느 날 병자호란의 여파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한양을 포위한 청나라 군대가 연하의 마을까지 들이닥쳐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순식간에 초가집들은 불길에 휩싸이고 논밭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을 잃고 갈 곳 없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연하와 도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궁여지책으로 연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연락이 끊겼던 안주의 외삼촌 댁으로 피난 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려 떠나는 길, 전쟁의 상흔이 남은 들판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길, 무너진 다리, 곳곳에 흩어진 병사들의 시신과 부서진 창칼은 그들의 여정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알기에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연하는 도연의 발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이끌었고, 도연은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더니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여진군과의 전투에서 패해 군영을 이탈한 만호로 보였죠. 허름한 갑옷 위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장수가 탄 말은 긴 갈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단련된 군마로 우렁찬 말발굽 소리가 다부지게 들렸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졸도 뿔뿔이 흩어져 이 꼴이 되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여진군에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으니 서둘러야겠군. 그 순간 도연이 장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나리, 잠시만. 무슨 일이냐? 갈 길이 급하니 냉큼 고하거라. 저기, 혹시 말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소? 만호는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세야 말세. 전쟁통이라고는 하나. 조선의 법도가 땅에 떨어졌구만 그래.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녀석이 내가 누군지 알고 무엄하게. 도연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리, 긴 길을 걸어 제 아내가 많이 지쳤소. 저는 괜찮으니 제 아내만이라도 좀 태워주십시오.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연하를 본 만호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죠. 여인이 계셨구만 그래. 원래 군마에 여인을 태우는 법은 없으나 이 어지러운 세상에 연약한 여인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소. 백성을 돌보는 장수된 도리로 기꺼이 태워드리리다. 그러더니 털썩 말에서 내려 번쩍 연하를 들어다 말에 태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불편했던 연하가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함께 걷고 싶어요. 연아, 더 이상은 무리요. 당신 발에서 지금 피가 나고 있질 않소. 숨기려 해도 당신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나를 위해 타고 가시오. 내가 열심히 뒤따를 테니 걱정 말고. 도연의 말에 연하는 민망한 듯 피가 배어나온 집신을 치마 밑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곤 마지못해 장수의 옆구리를 잡았죠. 그녀의 손이 허리에 닿자 장수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다잡고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질이 꽤나 괴팍해서 말이오. 낯선 사람이 타면 날뛴단 말이지. 그대가 다칠까 걱정되니 당신을 말에 좀 묶어도 되겠소. 그게. 으차. 연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밧줄로 그녀를 말에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상황이 심히 불쾌하고 불편했지만 도연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잠자코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 이리야. 장수의 갑작스러운 채찍질에 군마가 깜짝 놀라 미친 듯이 앞발을 들고 포효하자 연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깍, 서방님. 무슨 일이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애타게 찾는 연하를 향해 도연이 헐레벌떡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미 쏜살같이 내달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멈추시오. 부인. 그러나 사람이 말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더욱이 눈이 보이지 않는 도연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는 지늘길에 몇 번이고 넘어지며 뒤를 쫓았지만 애석하게도 말발굽 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연하는 아둥바둥 몸을 비틀며 장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풀어주시오. 진정하시게. 전쟁이라는 것이 말이야. 가끔은 이런 횡재도 허락하는 법이라네. 진정한 산의 맛을 보시게 될 테니 잠자코 있으시게. 연하는 껄껄 웃으며 희롱하는 그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결국 연하와 도연은 그 길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수는 연하를 태운 채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몇 개의 고개를 넘고 계곡을 건너 전란으로 버려진 초가집에 도착해서야 말을 멈췄죠. 달은 이미 하늘에 떠 있었고 군마도 지쳐 숨을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허물어진 지붕과 부서진 문짝이 달빛 아래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쉬도록 하지. 장수는 말을 나무에 묶으며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몸부림치다 지친 연하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를 노려보았죠. 하지만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왜 이리 화가 난 거요? 어차피 오늘 밤이면 한 몸이 될 사이인데 서로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겠소? 잘 생각해 보시오. 이 전란에 눈먼 거지와 사는 게 낫겠소? 아니면 나 같은 장수와 사는 게 낫겠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 쌀밥에 비단 옷은 너끈히 입게 될 텐데 고마워하게 될 거요. 그러더니 연하를 묶었던 밧줄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방금 전까지 냉랭하던 연하는 온데간데 없고 어쩐 일로 만호의 손길에 순순히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선 장수의 품에 깊숙이 안긴 채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초가집으로 함께 들어갔죠. 장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랫목을 뜨끈하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힘없이 앉아있는 연하를 보며 군침을 삼키기 시작했죠. 아랫목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연하에 대한 욕구도 점점 끌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장수가 연하를 와라 끌어안으며 뜨거운 입김을 내뿜자 드디어 연하가 입을 뗐습니다. 날이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요? 장수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차피 전쟁통에 굶어 죽거나 오랑캐의 칼에 맞아 죽을 운명. 어찌 보면 날이 덕에 하루라도 더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된 것도 팔자련이 하고 날이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해야지요.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뿐인 비천한 여인, 이 몸이라도 원하신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곤 연하는 일렁이는 눈빛으로 장수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장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홍조를 띤 얼굴로 대답했죠. 은혜를 갚겠다는 여인을 내 장수가 되어 어찌 거절하겠소. 내 기꺼이 그대를 품겠소. 그래야지. 하! 근데 잠시만요, 날이. 연하가 허겁지겁 달려드는 그를 살짝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며칠을 씻지 못해 몸에서 냄새가 날까 걱정이옵니다. 앞으로 지아비가 되실 분을 이런 몰골로 모시는 건 합방의 도리가 아니지요. 아까 보니 밖에 샘터가 있던데 찌든 땀이라도 잠시 씻고 오겠습니다. 그리하시구랴. 밤은 길고 우리에겐 시간도 많소이다. 어서 다녀오시오. 장수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연하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장수는 서둘러 옷가지를 벗어 던지고 그녀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기둥에 묶어두었던 말이 히잉 콧소리를 내며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녀석이. 거사가 코앞인데 왜 이리 시끄러운 게냐? 만호가 귀찮은 듯 방문을 반쯤 열고 밖을 내다보니 말이 미친 듯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썩을 놈, 이리 오거라. 그는 황급히 말을 뒤쫓아갔지만 군마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죠. 거참 고약한 녀석이야. 주인을 놓고 도망쳐 버리다니. 그래, 잘 가거라 이 녀석아. 어차피 오늘 밤은 내 놈과 볼 일도 없느니라. 저 방에 아리따운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울 거다 이 녀석아. 장수는 무탄 상상을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보시오 부인. 장수가 초가집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연하는 사실 말에서 내릴 때부터 장수를 안심시키고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장수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녀의 계략에 쉽게 넘어온 것이었죠. 그녀는 방을 빠져나오자마자 말의 고삐를 풀어 장수의 시선을 돌리고 초가집을 벗어나 온 힘을 다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혹시나 장수가 말을 찾아 쫓아올까 두려워 쉴 틈도 없이 달렸죠.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찔려 피가 배어났지만 절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이 기울어 나무에 걸릴 때쯤 그녀는 저 멀리 불빛이 새어나오는 허름한 초가집을 발견했답니다. 만신창이가 된 연하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백발의 노파와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웬 색시래. 어서 들어와요. 노파는 황급히 연하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찌 된 일이오, 아가씨. 연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노파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을 겪고도 이리 도망쳐 왔으니 하늘이 도왔지 암. 그러곤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주로 갔다고 했던가? 여긴 의주 근처니 조금만 더 가면 안주에 닿을 거요. 색시 서방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기운 차리고 가요. 노파는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연하 앞에 내놓았죠. 자, 이거라도 먹고 한숨 푹 자요. 그래야 기운 차리고 서방 만나러 가지. 어여 들어요. 연하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달큼한 죽 향기가 코끝에 닿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르신 고맙습니다.
노파는 따뜻하게 연하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에구, 얼마나 놀랐겠나? 꼭꼭 씹어 먹어. 먹어야 사는 거야. 이 전쟁통의 기운까지 없으면 어디 가서 서방을 찾겠나? 그날 밤 연하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 자는 내내 꿈속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여보, 내가 여기 있어. 잠결에 간간히 깨어날 때면 노파가 곁에서 따뜻한 약초물을 연신 입에 넣어 주었답니다. 악몽을 꾼 게로구나. 자, 한 입 하거라. 기력에 좋은 약초물이란다. 그렇게 노파는 밤새 연하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딸처럼 정성껏 보살폈죠. 사흘이 흐르고 노파의 따뜻한 보살핌 덕에 연하는 금세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호박죽에 갖은 산약초 달인 물은 물론 귀한 손님이라며 안방을 기꺼이 내주고 자신은 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잠을 자는 할머니의 배려에 연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다락방으로 가려 했죠. 그런데 다락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문틈 사이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 기운 떨어지기 전에 어서 방에 들어가서 연하와 합방에 철수야. 노파의 목소리는 여느 날과 달리 낮고 음흉했습니다. 엄니, 그건 좀. 아들이 머뭇거리자 노파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 전쟁통에 저런 미인을 어디서 구해? 너도 저 색시 예뻐서 좋다며. 평생 거시기 한번 못 써보고 죽을겨? 엄마 말 들어, 어서. 그거야 그렇지만서도 서방 찾으러 간다잖아요. 싫어요. 이놈아, 서방이 뭔 대수요? 니놈이랑 몸 섞고 애라도 베면 지가 뭔 재주로 서방을 찾을겨? 그거야 그렇추. 그래도 말이주. 좀 거시기 한데. 이 첩첩산 중에 더군다나 까막눈인 니놈한테 시집올 색시 구하기가 쉬운 줄 알아? 게다가 저렇게 예쁜 색시를 어영부영하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요. 내가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만든 기회인데 말이요. 어서 가. 잔말 말고. 그냥 애까지 한 방에 만들면 금상첨화고. 알겠어요, 엄니.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할머니가 이런 말을 내뱉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곧 사내의 커다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사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하는 침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해, 방법을. 마침내 문이 열리고 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대요? 자는 거 아니었슈. 엄니가 약발이 남았다 했는디. 깜짝 놀라 머뭇거리는 철수의 모습에 연하가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침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그래요? 말해봐요. 연하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며칠 지내보니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 전쟁통에 그것도 눈먼 서방이 살아있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아비가 되어주시겠어요? 철수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 맘을 어떻게 안겨? 용어구먼. 내가 딱 그 생각을 했는디 말이오. 나야 좋구먼. 싫다고 바둥거리는 가시네보다야 사근거리는 여인이 훨씬 좋지. 으흐흐. 그럼 지금 당장 뜨거운 맛 좀 보여주란께. 어서 누워보슈. 그러곤 사내가 연하에게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그의 흥분을 진정시키며 말했죠. 그래서 말인데 이왕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도록 해요. 정식 혼례? 맞아요, 혼례. 연지곤지 찍고 맞절도 하고 아시죠? 알지. 알고 말고. 효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랍니다. 혼례복 입은 자식 모습을 보는 게 부모의 큰 기쁨이니 그것이 바로 효도지요. 효도는 자식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치면 어머님이 섭섭해하실 거예요. 저도 절 구해주신 어머님께 보답하는 게 도리고. 효도 좋지. 이 산속에서 날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디. 그게 도리라면 응당 따라야지. 뭐 내가 어쩌면 되는감? 역시 외모처럼 남자다우시네요. 제가 지금 서신을 써드릴 테니 안주에 계신 외삼촌께 좀 전해주셔요. 지참금이든 예물이든 섭섭지 않게 큰 돈을 보태주실 것입니다. 그 돈이면 서방님과 아웅다웅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북과 먹이 있나요? 있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구만. 연하는 사내가 건넨 먹과 붓으로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곤 다 쓴 서신을 야무지게 접어 사내에게 건네며 말했죠. 서방님, 어머니가 미리 알면 김 빠지니 몰래 다녀오세요. 아시겠죠? 오, 그렇구먼. 기쁨 2배, 행복 2배, 좋구먼. 네, 지금 바로 다녀오겠다요. 철수는 서신을 품 깊숙이 넣고 들뜬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노파는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에서 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쌀밥에 산나물 무침을 정갈이 담아 방으로 향했죠. 이놈이 아직 조용한 걸 보니 밤새 코피 터진 모양이구먼. 흐흐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문을 열자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연하만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여? 철수 어디 간겨?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하지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파를 매섭게 노려볼 뿐이었죠. 인연, 눈깔은 왜 이런겨? 눈 깔어 이년아.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니, 엄니, 철수 아뇨? 아들의 목소리에 노파는 한 걸음에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은 해맑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어머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이놈아, 밤새 어디 갔던 거요? 어디 갈 땐 엄니한테 입하고 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놈이 나이만 들었지 철부지요. 못 살아 정말. 아들을 타박하며 그를 향해 다가가던 노파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여 저건? 손을 흔드는 철수 뒤로 포졸들이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철수를 포박하기 시작했죠. 이 집안에 갇혀있다 하였다. 어서 여인을 구하라. 그리고 전우파도 포박하거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밤 산적 같은 사내를 서방으로 맞게 생긴 연하는 문득 노파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분명 사내가 까막눈이라 했지. 그럼 그를 모른다는 소린데. 그래서 그녀는 붓과 먹을 달라 하여 외삼촌에게 서신을 썼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숙부님, 저 연화이옵니다. 지금 서신을 가져가는 이 사내의 집에 제가 감금되어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살려주세요. 오늘이 아니면 저는 이자와 강제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철수는 서신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외삼촌에게 낼름 갖다 바친 것이죠. 그리고 서신을 받은 외삼촌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 포졸들과 함께 그를 미행해 온 것이었답니다. 숙부님, 이 녀석 맘고생했겠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저 연놈들은 엄히 처벌할 것이니라. 마침내 연하는 모자의 집에서 벗어나 안주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몸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내외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죠. 세상에, 우리 연아가 이리 컸구나. 이 전쟁통에 얼마나 고생했니? 우리 누이가 살아있었다면 참 대견해 했을 텐데. 여기가 이제부터 내 집이니 편히 있거라. 하지만 따뜻한 환대에도 연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생사가 걱정됐기 때문이죠.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답니다. 숙부님, 혹시 제 서방이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서방이라니 금시초문이구나. 그 말에 연하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안주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거늘 어찌 여태 오질 않았단 말인가. 혹시 여진군에게 붙잡혔거나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리를 맴돌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외삼촌은 그런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답니다. 걱정 말거라. 멀쩡한 사람도 오기 힘든 길이잖니. 발걸음이 더뎌서 그럴 것이니 기다려보자꾸나. 그전이라도 내가 사람을 보내 찾아볼 테니 걱정 말거라. 그러더니 외삼촌이 곧장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서 이리 와보거라. 예, 아버님. 외삼촌의 부름에 나타난 사내는 사촌 민수였습니다. 인사하거라. 외사촌 누이니라. 처음이죠? 민수입니다. 반가워요. 아, 네, 그래.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고 욕심이 많아 보이는 민수는 연하를 보고도 건성건성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아야, 내 서방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말해주거라. 앞으로 민수가 널 도와줄 테니. 누이, 말해보시오. 연하는 조심스레 도연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제 서방은 눈이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누이, 됐수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장님만 찾으면 되겠구먼. 민수는 귀찮다는 듯 대충 흘려듣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외삼촌이 민망한 듯 말했죠. 녀석이 낯설어서 그런 것이니 개념치 말거라.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 써주시니 고맙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촌 민수는 매번 찾고 있다고는 했지만 뭘 하며 다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사실 민수는 장터와 마을을 돌아다니는 척했지만 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빈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장님이라니, 이게 무슨 가문의 수치야 참네. 민수는 애초부터 도연을 찾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연하는 민수가 집을 나설 때마다 마당에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빌었답니다. 하늘님, 천지신명님, 제발 서방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깊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 민수는 술에 취한 채 늘 혼자였죠. 민수야, 오늘도 찾지 못한 것이냐? 누이, 내가 우리 마을 전체를 몇 번이나 뺑뺑이 돈 줄 아시오. 눈먼 사람은 죄다 수소문에 다니는데 누이가 찾는 그런 사람은 없었수다. 피곤하니 그만 들어가겠소. 그래. 오늘도 수고했구나. 어서 들어가서 쉬렴. 그렇게 연하가 외삼촌 댁에 머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방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도연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리에 눈먼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즉시 달려갔고 시장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도 보이면 혹시나 하며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갖은 노력을 다해도 도연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하는 낮이면 서방을 찾아 나서고 밤이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방님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천지신명님.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외삼촌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고는 있으나 오늘도 허탕이구나. 숙부님,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 말거라. 내일도 나가볼 테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꼭 찾을 게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외숙모가 소리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조카, 생각을 해보시게. 석 달이 지나도록 못 찾은 거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야. 그만하고 다른 혼처나 생각해보거라. 내가 도와줄 테니. 부인, 그만하시오. 다른 혼처라니? 이 난리통에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찌 살아오겠어? 내 말이 틀렸어? 이 사람아, 그만하시오. 그날 이후 외숙모의 잔소리는 비수처럼 연하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더욱이 외삼촌은 그런 숙모의 눈치만 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서글프게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서방이 그리웠던 연하는 마당에 나와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서방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울먹이며 빌던 그때 외숙모가 급히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얘야. 드디어 찾았어. 내 서방을 찾았다는구나. 예, 정말이세요, 숙모님. 어서 따라 나서거라. 연하는 숨을 헐떡이며 외숙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 우울하게 비치던 보름달도 이상하리만치 밝고 크게 빛나는 것이 마치 그녀를 축하해 주려는 듯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외숙모는 성 외곽의 허름한 폐가를 가리키며 말했죠. 수소문을 해보니 내 서방이 여기서 지내고 있다더구나. 이곳에 말입니까? 워낙 외진 곳에 숨어 살아. 외삼촌이고 민수고 찾지 못했던 모양이야. 어서 들어가 보거라. 연하는 문득 서방을 찾던 자신을 타박하던 외숙모의 낯선 행동에 의아했지만 그러려니 하며 문 앞으로 안내받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곳에 내 서방이 있으니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 보내려무나. 마침내 문 앞에 이르자 외숙모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방 안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를 어둠이 문 너머에서 새어나왔지만 연하는 그곳에 서방이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서방님이 분명해. 혼자 계실 때면 항상 불을 꺼두곤 했어. 나와 있을 때만 불을 켰었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문만 열면 그토록 기다리던 서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쉽사리 문을 열지 못했죠. 거울도 못 보고 왔는데 내 꼴이 말이 아니겠지. 서방님이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
비록 눈이 보이지 않는 서방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서방에게 연하는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우물가로 향했답니다. 우물에 비친 얼굴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단장했죠.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들어갔어요? 문까지 안내했으니 들어갔을 게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면 어쩌려고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그럼 네 누이가 첩으로 들어오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니? 그건 안 되죠.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딨답니까? 넌 우리 집안만 생각하거라. 네 애비가 저 여우 같은 것한테 홀딱 빠져서는 그냥 서방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만 되면 첩으로 들일 생각을 하니 어쩔 것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삼촌이 조카를 첩으로 들이다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제 끝이니라. 저 안에 있는 장님한테 여인이 들어오면 덮치라고 단단히 일러놓았으니 돈값은 충분히 할 게다. 사내와 밤까지 보내고 나면 끝난 게지. 직간 게 어쩔라고. 그냥 그가 누구든 서방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는 저 장님이 서방인 줄 알았다고 발뺌만 하면 된다. 이제 내려가자꾸나.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끔찍한 대화의 주인공은 바로 외숙모와 사촌 민수였기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연하의 미모를 탐낸 외삼촌이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 했고 이에 화가 난 외숙모와 민수가 그녀를 속여 정체 모를 사내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연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도를 고민했지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긴 시간 마음고생으로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연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한 모퉁이의 등을 기대고 앉아 닥쳐올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한 사내가 어둠 속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사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나가시오. 나가라니요? 이 방에서 나가란 말이오. 그리고 나가는 즉시 안주를 떠나시오. 당신 가족들이 내게 당신을 팔아넘기려 했소. 이대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몹쓸 짓을 당할 것이오. 네? 연하는 사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덮치기는커녕 비밀을 알려주며 피신시키려 하다니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죠. 나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어.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 먼 곳으로 떠나시오. 그러면서 사내는 사례금으로 받은 돈 뭉치를 그녀에게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게 사주한 사람이 주더이다. 내가 안 받으면 또 다른 이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싶어. 차라리 내가 받았소. 이 돈 가지고 서둘러 떠나시오. 그 사내의 모습에 연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수, 노파와 철수, 외삼촌과 외숙모, 민수까지 그간 만난 이들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았지만 이 사내만은 달랐던 것이죠.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어찌 이대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리 도와주신 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예의지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사내에게 예를 올리려 했습니다. 이에 사내도 조용히 몸을 돌려 응했죠. 그때 달빛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간 연하는 깜짝 놀라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눈앞에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도연이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서방님, 서방님? 서방님, 저예요, 연화. 연하? 정말 연하 당신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울컥하며 갈라졌습니다. 네, 서방님.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부인, 당신 맞소?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긴 세월 그 누구보다 힘들었을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힘들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죠. 목소리가 쉬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서로를 보며 그간의 고난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간 어찌 지내신 거예요? 그게 말이오. 도연은 그간의 일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납치되고 길을 헤매다 여진군에 잡혀 끌려간 적이 있었어. 죽었다 싶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소. 귀에 있다니요? 그게 말이오. 내가 통역관으로 협상하던 당시에 친하게 지낸 여진 장수가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그곳에 대장으로 있었단 말이오. 혹시 서방님이 구해주셨던 여진 장수 말씀인가요? 그렇소.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려?
그럼요. 하도 사연이 기가 막혀서 서방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그자를 살리려다 그런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도연은 병자호란 초기 통역관으로 여진군영을 드나들며 여진장수 앙골다이란 자와 벗으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장군, 어찌 조선말을 하십니까? 내 아비가 고려 출신 장수요. 그리고 내 친척들 역시 고려 출신이라 자연스레 익힌 것이요. 그런 동질감으로 호용호제하며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선과 여진군이 협상하는데 불만을 품은 명나라 조정에서 별동대를 보내 전투가 벌어졌답니다. 기습을 당한 여진군영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죠. 앙굴다이 역시 사력을 다해 명군에 저항했지만 화포까지 쏘아가며 밀어붙이는 적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눈앞에 닥친 풍전등화의 그 순간 도연이 몸을 날려 그를 구했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화포의 파편이 그의 눈을 스쳐 부상을 입게 되었죠. 도연아우, 이보시게. 형님, 어서 피해요. 빨리 도망가요. 내가 반드시 널 다시 찾아오마. 그날 이후 앙굴다이와 도연은 서로 소식도 모른 채 지내다 바로 그날 10여 년 만에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장군, 우리 군영을 서성이는 조선인을 잡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거라, 어서. 이곳이 어디라고 세작질이냐? 조선 세작이냐? 명나라 세작이냐? 저는 그저 눈먼 장님일 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헤매다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이놈이 여진말을 할 줄 아는구나. 호기심이 생긴 듯 장군은 무릎을 꿇고 있는 도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꼼꼼히 살피던 장군이 갑자기 그를 와라 끌어안으며 외쳤죠. 도연아우? 아우? 날쌔, 앙굴다이. 앙굴다이? 정말 형님이십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융성한 잔치를 벌여 이 날을 축하했죠. 앙굴다이는 여진군사들에게 특별히 명했습니다. 이자는 나의 형제이다. 어딜 가든 어디에서든 그를 나와 같이 대접하고 호위하라. 내 명을 각 군영에 전파하고 만약 이 명을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다. 알겠느냐? 네, 장군. 그날 밤 두 사람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그럼 이제 어찌할 텐가 아오? 아내를 찾으러 안주로 가야 합니다. 분명 그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제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 죽지 2번 죽겠습니까? 어허, 이 사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닐세. 그러곤 앙굴다이는 당장에 서신 한 장을 써 도연의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안전히 안주에 닿을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재수 씨를 만나게 되면 꼭 다시 이곳으로 오시게. 네, 형님. 도연의 말을 듣고 있던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바로 찾아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날로 안주로 갔지요. 그래서 바로 당신 외삼촌 댁을 찾았다오. 찾았다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게 말이오. 매번 찾아갈 때마다 당신 외삼촌이라는 분이 당신이 아직 안 왔다며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시더이다. 그랬군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네요. 연하는 도연의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의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단호하게 말했죠. 서방님, 저를 속이고 당신을 쫓아낸 그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그간 서방을 찾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서방 찾는 일을 포기할게요. 그리고 내일 고향으로 내려갈까 해요. 이제 전란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으니. 예상치 못한 연하의 말에 외삼촌이 그녀를 말렸죠. 아니, 여기가 네 집인데 어딜 간다고? 안 된다. 뭐, 새 서방이라도 생긴 모양이지요. 다 큰 어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소? 외숙모가 끼어들며 비아냥거리자 외삼촌이 머뭇거렸답니다. 아니, 그래도. 피곤할 테니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렴. 내일 떠나려면 푹 쉬어야지. 안 그래? 외숙모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연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연하는 안방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외삼촌 내외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안방 서랍장을 열고 서신 하나를 살짝 숨겨놓았답니다. 그러곤 조용히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짐을 챙겨 외삼촌 내외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민수야.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 잊지 않고 꼭 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연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군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 무슨 일이요? 집안을 샅샅이 뒤지거라. 구석구석 빠짐없이 수색하거라. 알겠느냐? 네, 나리. 아니, 왜 이러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이유라 했어.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니 잠시 기다리시오. 군졸들은 집안 이곳저곳을 이잡듯 뒤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잠시 후 한 군졸이 안방에서 소리쳤죠. 나리, 찾았습니다. 이리 가지고 오너라. 군졸이 가지고 온 것은 서찰이었습니다. 도원수가 그것을 펼쳐보곤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여봐라. 이 반역자들을 보박해 군형으로 끌고 가거라. 무슨 말이요? 반역이라니요? 내 놈이 이리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할 셈이냐? 아니, 뭐길래 그러십니까? 잠시만 보여주십시오. 서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은 청나라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누구도 그를 해하여선 안 될 것이며 그가 위험에 처할 땐 그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엄한 명이니 누구 하나 어겨선 안 될 것이다. 앙굴다이.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서찰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하다니 너희들은 자명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연하와 도연이 다시 만난 그날 그들은 안주의 조선군 군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원수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죠. 저희 외삼촌이 여진군과 내통하여 군량미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냐? 거짓을 구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똑바로 말하거라. 그의 집, 안방 서랍장에 여진 장수의 서신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조사해 주십시오. 당시 조선군은 병자호란으로 청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반역자를 색출하느라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도원수가 군사를 이끌고 외삼촌의 집을 급습한 것이었죠. 외삼촌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요? 나는 청군과 내통한 적 없소. 이 서신은 내 것이 아니야.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군사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군사들은 서신을 증거로 그를 반역 혐의로 추포했답니다. 이를 본 외숙모는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외삼촌을 원망했죠. 당신이 저 애에게 눈독 들인 탓이요. 하늘에 있는 연하애미가 천벌을 내린 것이란 말이오. 민수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지만 이내 밖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붙잡혀 흠씬 매를 맞았습니다. 연하는 담담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었던 저를 저버린 대가이옵니다. 사필규정이라 했습니다. 뿌린 대로 돌아간 것이니 너무 원망 마세요. 얼마 뒤 연하와 도연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의 길은 험했지만 달빛에 비쳐 환히 빛났죠. 도연이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디든 함께 합시다. 절대 이 두 손 놓지 말고. 예, 서방님.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행복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달빛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후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병자호란이 끝난 뒤 연하와 도연은 청나라로 건너가 큰 상인이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강인불굴이라 했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 불의에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하 역시 끝없는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마음을 꺾지 않았고 마침내 도연과 재회하며 탐욕스러운 이들에게 정의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굽히지 않는 마음을 품으시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수에게 아내를 빼앗긴 소경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